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허리케인 허비가 휴스턴을 덮친 당일 오히려 피해 지역으로 진입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2005년 카트리나 피해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민간 대원들이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트럭이나 소형 보트를 동원한 민간인들이 정부보다 먼저 구조 활동에 착수한 이유 중 하나는 자신들이 직접 겪었던 과거 때문이었죠. 2,500여 명의 주권에 실종된 카트리나 당시 지역 주민들은 길거리에 방치된 시신을 수습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 정부가 지역 치안과 시신 처리를 민간 업체와 계약을 했기 때문이었죠. 작업 시간과 시신 숫자로 비용을 정산받는 민간 업자들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시신을 아무도 건들지 못하게 하고 최대한 천천히 시신을 수습했죠. 정부의 기본 의무인 재난의 구조, 군안마저 자본의 욕망에 맡겨버린 재난자본주의의 극명한 사례였습니다. 우리 사회도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 민, 관, 군의 긴밀한 협조 불가능했었습니다. 대신 특정 군안업체가 현장을 독점했었죠. 세월호 조사 2기가 출범하게 되면 대체 정부의 누가 왜 특정 업체와 독점적인 계약을 맺도록 지시했는지 밝혀줘야 합니다. 국가가 국민들을 구하진 못했더라도 최소한 왜 그랬었는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밝혀내야 하는 거죠. 그게 아이들을 먼저 보내고 남은 어른들의 의무죠.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이거 언론에서 그 얘기를 별로 안 하는데, 예. 언제입니까, 이게? 2005년이니까. 12년이 지났네요. 예, 카트리나, 예. 예. 지금 휴스턴도 그때 못지않은 이제 피해를 입고 있어요. 예. 네, 더 위력이 셉니다. 지금 4등급 허리케인이거든요. 미국에서는 아주 큰 뉴스죠, 이게.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크게 보도 안 됐는데, 이라크 전에 투입됐던 경비업체들, 전쟁을 아웃소싱하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 업체들이 경비를 맡고, 그 다음에, 시신 수습을 또 장례 업체에다가 맡겼어요, 민간에.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시신을 건들면 수익이 줄어들잖아요. 시신을 수습하지 못해서 오랫동안 시신들이 길거리에 방치돼 있었죠. 그래서 그 일을 겪은 그 지역 주민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예,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이 재난이 나니까 이 사람들이 먼저 달려왔어요. 예, 그런 일이 있었다. 세월호도, 소위 그런 걸 재난자본주의라고 하는데, 재난을 통해서 이익을 찾는, 세월호 때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 얘기를 했고요.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나온 소식 김에 먼저 허리케인 하비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허리케인 하비가 미국 남부 지역을 강타하면서 그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 규모가 많게는 100조 원대에 이를 거라는 전망도 나왔는데요. 사망자 숫자도 10명으로 늘었습니다. 4만 명 가까운 주민이 집을 떠나 대피했고요. 45만 명이 넘는 수재민이 발생할 걸로 전망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방금 전해드린 내용이고요. 자, 우리 소식은요? 네, 어제 북한 미사일 쐈다라는 속보 전해드렸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어제 북한이 평양 순안 비행장에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동해 방향으로 발사했습니다. 미사일은 고도 550km까지 올라가면서 일본 홋카이도 상공을 가로질러 2700km를 비행했습니다. 29분간 날아간 미사일은 북태평양에서 떨어졌는데요.
북한 발사체가 일본 열도 상공을 통과한 것은 과거에 몇 번 있는 일이지만요. 무기화된 미사일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5번째인가 뭐 4번째가 그럴 거예요. 예전에 뭐 대포동 때도 90년대도 넘어갔었어요. 예. 그리고 최근에 또 인공위성이라고 하고 그때도 뭐 일본에서는 난리가 났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예, 준비된 난리가 났어요. 예. 신칸센을 30분간 중단시켰거든요. 지하철도 네, 멈췄죠. 예, 주민들도 피난 명령하고 휴교도 했습니다. 뭐 방송에서 수상한 사람 보면 신고하라고 미사일 넘어가는데 수상한 사람이 땅 위에서 그리고 이게 의도된 난리인 것이 발사하고 곧장 알았잖아요. 그리고 궤도 파악도 됐을 거고. 그러면 그 궤도 계산하고 대략 어디 떨어지는지도 대충 알고. 일본에 안 떨어진다는 건 안다는 거죠. 예. 뭐하러 피난을 시킵니까? 예, 물론 뭐 과거와 다른 점은 예고되지 않았다라는 점이 있긴 있습니다. 아니 근데 발사되자마자 알았잖아요. 예. 발사된 직후에 바로 알았다는 얘기는 미사일 포착하고 어떤 궤도를 어떻게 날아가는지 다 알았다는 것이고 발사 후에 몇 분 후에 일본 상공을 휙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는데 열차를 못 계속 중단시켜요. 이유가 없어요. 아베 정권 입장에서 이제 지금 한참 그 직전까지 학원비 가지고 지지율이 30%로 떨어졌다가. 그렇죠. 예. 그리고 평화 헌법 개정도 해야 되는데 그 지지율도 반등 실제 됐고, 예. 그리고 평화 헌법도 개정하려는 아베 평생 꿈이죠. 예. 그걸 이제 북한 미사일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의도적인 난리를 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제 아베 내각이 굉장히 긴밀하게 움직였는데 아베 총리도 어제 하루에만 3번이나 기자들 앞에서 기자회견했다고 합니다. 그럴 필요가 있었겠죠. 예. 휴교를 왜 합니까? 수상한 사람, 방송 NHK를 통해 수상한 사람 보면 신고하라고. 예. 미사일 다 지나가는데 왜 철도가 서 있어요? 다시 돌아오나요, 미사일이? 여하간 그렇게 해서 북한은 미국도 재밌어요, 반응이. 미국의 본토는 영향이 없다. 뭐 괌은 위협이 안 된다. 괌에 위협이 안 된다는 걸 굳이 강조를 합니다. 미국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걸 강조하면서도 뭐 강력하게 뭐 대응하겠다. 예,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허염과 분노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닌 반응이죠.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는 것은. 여하간 트럼프도 큰 도움을 받았죠. 예, 러시아 스캔들 얘기도 들어가 버렸고 백인 인종주의 얘기도 이제 이걸로 덮고 그러니까 북한, 미국, 일본 모두 자기 국내 정치 아주 잘 미사일 발사를 써먹고 있는 거죠. 예, 북한이 이미 훨씬 더 긴 사정거리로 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잖아요. 그럼 더 짧은 거리는 당연히 쏠 수 있겠죠. 예. 그 자체로는 큰 대수가 아니고 사실은 이제 북한이 제시한 미국의 조건이 뭐 마음에 들지 않았거나, 네. 이런 그래서 이제 압박을 하면서 더 나은 조건으로 대화를 모색하는 그런 의도 아니겠냐 하는 분석도 일본에서도 해요. 근데 이게 상식적인 분석인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소리를 하면 이제 친북이라고 합니다. 예. 당연한 분석인데 이런 걸 못하게 한 세월이 한 10년 되다 보니까. 자, 어쨌든 미사일 발사하고 우리도 그래서 전투기 출격시켜서 폭격훈련도 하고. 예. 네,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대북 응징 능력 과시하라고 지시해서요. 이에 군이 즉각 전투기로 북한 지휘부를 섬멸하는 폭격훈련을 실시한 겁니다. 과거 정보와의 차이라면 예. 그때는 대북 휴전선에서 방송을 했죠. 네, 대북 방송했었습니다. 네, 우리 전투기를 출격시켜서 폭격훈련을 한다. 이런 게 아니라 대북 방송을 가만히 있지 않겠다면서 대북 방송을 했죠. 네, 뭐 소녀시대 같은 걸그룹 노래도 틀기도 하고요. 일종의 예. 심리전을 펼친 겁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면 그렇게 대응을 했었고 과거 정권과 차이가 있다면 이쪽에서도 그 무력 시위를 하는 거죠. 우리 남한도. 그리고 나선 그래도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내는 겁니다. 현재는. 여하간 각국이 장사를 잘하고 있다. 북한과 일본과 미국이. 특히 일본이 장사를 아주 이 일로 정치 장사를 잘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국정원 관련된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한국일보에서 관련된 단독 기사가 있는데요.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행정관이 민간인을 동원한 댓글 공작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라는 보도입니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실과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오모 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라고 하는데요. 또 오 씨도 소환 조사했다고 합니다. 오 씨는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 근무 당시에 국정원 쪽과 정치 개입 댓글을 모의했다라고 인정했다고 하는데요. 또 자신의 친인척 10명 정도를 동원해서 직접 댓글 알바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청와대 행정관이? 그렇죠. 당시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네. 예.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광우병 사태 때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 직접 행정관들한테 댓글 달라고 지시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런데 이제 실제 행정관이 알바들을 동원해서 여기서 알바들은 친인척입니다. 친인척을 동원해서 아이디를 많이 만들고 청와대에 있을 때 댓글 달았다는 거잖아요. 네, 예. 1인당 50개까지 아이디를 만들어서 돈도 300만 원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1인당. 예. 근데 이제 이게 청와대 행정관이 청와대에서 이 일을 하는데 청와대가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예. 시민사회 비서관실에 있는 행정관이었으면 시민사회 수석은 알아야죠. 또 오 씨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종교인 김모 씨와 사돈관계라고 알려졌고요. 또 지금까지도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성냥 시민단체 산하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시민사회 비서관실에 있었으면 당연히 비서관실의 시민사회 수석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예. 알 수밖에 없어요. 청와대. 사실은 자료도 마음대로 못 가져가고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수석이 알았으면 비서실장도 알았겠죠. 비서실장이 알았으면 대통령이 알지 않았을까 하고 이제 이 수사가 진척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죠. 자, 댓글 이야기가 이제 청와대 내 근무하던 행정관까지 갔군요. 다음 뉴스는요? 네, 관련해서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민간인을 사찰하고 협박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해석되는 문건도 나왔다고 합니다. 원 전 원장이 진보진영 인사로 보이는 민간인 한 사람을 거명하면서 불만을 표시했다라고 하는데요. 집행유예 기간 중에 그렇게 돌아다녀도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이라도 내일 구속된다는 사인을 줘라.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처벌된다라고 말해서 활동 못하게 해라라는 지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민간인 중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국정원장이 이름을 특정해서 겁줘서 일 못하게 하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게 없었던 거죠.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런 뉴스 계속 나올 것 같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박근혜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청와대 제2부속실에서 9천 개가 넘는 파일 나왔다라는 소식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사정당국 관계자 발언이 나왔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이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라는 건데요. 조 전 수석의 재직기간과 해당 문건 작성 기간이 겹칩니다. 이 뉴스는 저희가 어제 파일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예언했던 뉴스네요. 예, 조윤선 전 장관의 관여. 조윤선 전 장관이 떨고 있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뉴스로 나왔습니다. 하루 앞서 뉴스를 만드는 뉴스 공장이었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유죄 판결문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의 증거로 쓰이게 됐습니다. 어제 해당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출했고요. 재판부가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이제 증거가 됐다는 얘기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달 정도 남았죠, 이제 판결이. 네. 네, 우선 구속 만기가 10월 중하순 정도로 예상되는데요. 원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공판 전략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때부터 단 한 번도 이 재판 전략을 제대로 세운 적이 없었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이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 판결이 그쪽은 훨씬 더 많은 변호사들이 국내 최고의 변호사들이 수십 명이 붙었으니까요. 거기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고 본인도 그 혜택을 입는다 이런 전략이었던 것 같은데 다 무산됐습니다.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은 뭐 논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뇌물죄가 성립이 됐기 때문에 예,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다. 예, 뇌물 받은 사람을 훨씬 더 강하게 처벌합니다. 네.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그게 유리하지 않을 거라고 저희들이 계속 얘기해왔는데, 예, 또다시 이상한 전략을 활용하다가, 예,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근 탈당 의사가 없다. 차라리 출당시켜라. 라는 의사를 표했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최근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제기되는 자진 탈당과 관련한 발언인데요. 박 전 대통령 쪽도 10월 중하순으로 예상되는 1심 선고 전에 출당론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 강한 불쾌감을 표출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들, 밖에 있는 측근들이, 예, 위기감을 느껴서 한 말이겠죠.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이야기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 판결 직전에 자유한국당에서 나왔어요. 출당론이. 그렇죠. 홍준표 대표가 직접 그런 네. 언급들을 했었습니다. 이건 순전히 저 혼자의 짐작, 추정, 예, 근거 없는 짐작, 추정에 불과하긴 하지만 시점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판결이 사실은 유죄로 나올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어떤 루트를 통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자유한국당 측에서 알지 않았을까. 만약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뇌물 부분이 유죄가 나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단 말이죠. 예. 만약에 무기징역을 받아버린 다음에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해지니까 선수를 치는 게 아닐까. 예. 혼자의 전망입니다만, 추정입니다만, 그 시점에 하도 뜬금이 없어서 이때까지 계속 기다리다가 판결 직전에 그런 이야기를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혼자 생각하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근거는 없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한두 가지 정도 제목만 읽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어제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논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요.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과 친박 8쪽에 대한 책임 있는 모습이 보이면 통합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예. 예. 이 이야기는 대선 전에 계속 있었던 사실 친문을 제외한 나머지 연대 오랫동안 얘기했었죠. 이걸 3당 합당이라고 제가 표현해 왔었었는데 뭐 그걸 다시 시도하는 겁니다.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서 또 홍준표, 안철수 두 전 대선 후보가 만났고요. 그죠? 네, 대선 이후 처음으로 만났는데요. 당대표가 돼서 예방격으로 만난 겁니다. 그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선 후보 토론 때 쳐다도 안 보겠다고 했던 안철수 후보나 당시 초등학생이라고 했던 홍준표 후보가 이제 아주 반갑게 다시 만나서, 예, 친하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정신이 다 됐어요, 정말. 여러 차례 끼는 거지만.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속 3회입니다. 뉴스공장. 연속 3회가 아니라 연속 5회군요. 예. 지난주부터 따져면. 짧게 연속 5회. 한 번에 안 끝나서 이정열 전 부장판사하고 오늘은 전화로 아주 짧게 하고 이제 그만 헤어질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워낙 중요한 판결이라 저희가 한번 전체 구조를 파악해 보려고 하다가 하도 이야기가 길어져서 매번, 예, 오늘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짧게 하고 끝내죠. 예. 예. 자, 어제 양형의 무죄가 난 부분 중에 이상한 부분 얘기하고 그리고 양형의 이상한 부분 얘기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마무리를 못했어요. 그렇죠? 네네. 예. 마무리를 해주십시오. 지금 양형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불리한 부분은 어제 쭉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판결이 근거로 드는 게 세 가지인데, 예. 하나는 수동적이라는 거, 예. 적극적으로 먼저 요구하진 않았다. 두 번째는 이제 청탁하고 나서 그 결과로 삼성 쪽에서 어떤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는 사실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청탁의 결과로
삼성이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는 게 확인되지 않았다고요? 네, 그렇게 판결문 되어 있습니다. 아니 승계 작업이 완료됐으면 유리한 결과 얻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 따로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승계 작업이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삼성 그룹이나 이제 계열사 이익에도 기여하기 때문에 혼자만 이득을 취한 건 아니다. 이건 이제 잘못된 거라고 어제 말씀드렸거든요. 네. 이렇게 세 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예. 일단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공장장님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예. 이 판결에서 인정하고 있는 부정한 청탁의 내용이 뭐냐면 어떤 적극적인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대통령이 태클 걸지 말라는 거였잖아요. 네네. 태클 안 걸었잖아요. 예. 그 목적을 달성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부정한 청탁의 결과 목적이 달성됐으니까 보통은 이제 뇌물을 줄 때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주고 그리고 목적이 달성이 되면 그것을 안 좋은 정상으로 판단을 하는데 네. 감안을 하는데 그 목적이 달성됐으니까 안 좋은 정상으로 가야 될 게 오히려 유리한 정상으로 지금 재판부가 오판을 해버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뭐 이제 예. 예, 그리고 뭐 공장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많은 분들 알고 계시지만 사실 이재용 피고인이 구속된 다음에 삼성 주가가 오히려 올라갔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지배구조 개편하는 게 이게 뭐가 도대체 그룹에 유리한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면 일단 재판부가 나열하고 있는 걸 봐도 불리한 정상 부분이 워낙 크거든요. 뇌물 액수도 크고 정경유착이라는 본질도 그렇고 그래서 단순 비교해도 사실 그런데 유리한 정상은 또 오판을 해버리기까지 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형을 낮게 정하고 뭐 깎아주고 집행유예까지 할 만한 사안이 아닌데 이렇게 해버린 게 정말 이거 재벌 봐주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거죠. 이 부분. 알겠습니다. 그 판단을 잘 이제 이해했고요. 그러면 항소심이 이제 당연히 이어질 텐데 그렇죠. 뭐가 쟁점이 될까요? 일단 1심 판결이 뭐 잘못된 거긴 한데 그래도 법원 관행이 1심 판결을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요새 경향이 그래서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특검이나 피고인 쪽 모두 1심 판결을 전제로 소송 전략을 세우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제 유무죄 부분은 하여튼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양형 부분만 얘기하면 일단 특검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부당한 결과가 있었다 유리하게 그 부분을 어떻든 증명을 하려고 할 거고 그다음에 피고인 쪽에서는 지금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 회복이 안 됐다는 걸 들고 있거든요. 횡령 부분이. 그러니까 공탁을 하든지 뭐 피해 변제를 하려고 하겠죠. 돈을 예를 들어서 회사한테 뭐 몇백억 가량 손해를 입혔는데 그걸 이재용 부회장이 사비로 공탁을 해서 아니 그럼 피해 회복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사실 특검이 해야 될 부분은 좀 어려워요. 쉽진 않아요. 나올 건 다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삼성 쪽에서 할 거는 상대적으로 쉽거든요. 돈만 공탁을 하면 되니까. 피해 회복을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이게 유죄가 무죄로 뒤집히고 무죄가 유죄로 뒤집히고 이런 부분이 없다면은 사실 감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항소심에서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5년이니까 절반까지 할 수 있으니 뭐 2.5년 혹은 뭐 어쨌든 3년 이하가 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니까 그 집행유예를 풀어주려는 거 아니냐. 예. 전체적으로 다 보면 제일 낮게 받은 황상수 피고인이 2년 6월에 4년 받았는데 이걸 2년 6월에 3년으로 하고 3년 5년 받은 사람은 2년 6월에 4년 가고 4년 받은 사람들은 3년에 4년 하고 이재용 피고인은 3년에 5년으로 하면 딱 규정도 맞죠. 이렇게 하면. 그렇군요. 문제는 전문가들 들으면 이게 딱 보이는군요. 근데 이제 관심이 있는 거는 공장장님께서 아까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이게 지금 키포인트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소송 전략상 안 나왔었는데 계속. 근데 이게 한번 제가 언제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한명숙 전 총리 재판하고 비교해 보면 상당히 그거 벤치마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에 그 재판에서는 참 묘하게 그 대법원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뒤집어 버리고 그냥 피고인이 무죄 증명을 못했기 때문에 유죄다 이런 논리 구조를 취했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피고인 같은 경우에도 굳이 자기가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오히려 더 소송 전략상 유리하지 않겠냐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출석까지 안 하는 거 보면 출석은 보통은 하거든요. 증언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근데 지금 판결문 보면은 일단 수동적으로 삼성 측에서 그랬다는 거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서 능동적으로 먼저 달라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논리가. 예, 또 하나는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은 강압이 있었다는 거고. 예. 이거를 이제 결국 깨고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판결이긴 합니다, 이번에. 그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 과정에서 이제 지금 이 판결이 취하고 있는 구조가 개별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뭐 삼성 측에서 얘기한 게 없고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는 거니까 삼성 측에서 예를 들어서 뭐 개별적인 현안에 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다. 예. 이런 식의 증언이 나오면 1심 판결에서 이 형을 낮게 선고한 구조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죠. 개별적인 얘기를 해버렸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도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고 이재용 부회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본인이 살기 그렇게 위해서. 되면 예. 그러면 이 1심 판결의 구조가 깨져버리니까 항소심에서 특별히 뭐 유무죄가 뒤집히는 부분이 없어도 형량이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부분이 상당히 이제 뭐 주목이 되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이제는 같은 편이 아니라 이제 서로 등을 돌릴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새로운 이야기일 걸 던져서 다시 한번 나오시려고. 네? 자. 역시 예리하십니다. 판사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열 전 부장판사님이었습니다.